자,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최재훈 작가님이 기생수랑 히스토리를 골라오셨기 때문에 이제 최재훈 작가님의 얘기를 좀 많이 들으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기생수 우리가 앞에 총평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다 얘기를 했고 얘기를 해주시죠, 최재훈 작가님. 네, 어떤 이제 얘기를? 기생수에 대해서 왜 골라왔는지 이제 우리가 왜 이거에 대해서 아직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이제 처음에 기생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최재훈이란 작가가 그리고 최재훈이라는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가 어떤 식으로 이 만화를 보고 있다라는 걸 총괄적으로 얘기를 해주신 거고 네, 그거에서 이제 기생수로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네.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냥 한 이제 이래저래 두세 살 때부터 만화를 좀 그려왔고 잡다하게, 그리고 이래저래 한 20년 가까이 이제 작업을 했는데 사실 그 이전에 되게 만화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만화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고, 그리고 제가 뭐 대단한 평론가나 미학 공부를 한 사람은 아니니까 그냥 제가 연구해오고 제가 좋아했던 만화 안에서의 연구들을 그냥 공유하는 차원인데 뭐랄까, 제가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저는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내 생각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럴 수도 있어, 그런 얘기도 저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댓글로 달리건 다른 식으로 저한테 피드백을 주건, 저는 그런 얘기들이 되게 풍성하게 이루어져야 사람들이 만화라는 게 참 이렇게 다양한 미학들을 가지고 완성되는구나, 같은 담론 형성 같은 게 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두 분 얘기도 많이 듣고 싶고요. 기생수 얘기로 이제 돌아와서 하자면 우선은 뭐랄까, 아까 전 앞서 얘기했지만 제 생각에 가장 만화적으로 만화 도구적으로 뛰어난 만화를 하는 작가예요. 근데 이제 만화 도구에는 어떤 것들 있죠? 그러니까 그거죠. 칸이나 네. 말풍선이나 뭐 그쵸? 캐릭터 아니면 뭐 미장센. 배경. 저는 개인적으로 만화 미장센이라는 말을 써요. 음흠. 왜냐면 만화 미장센이라는 거는 거기에 예를 들면 한 장면이라도 칸이 위로 기냐 옆으로 기냐,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말풍선이라는 게 들어감으로써 바뀌는 게 있잖아요. 어떤 얘기냐면은 누군가가 독백한다고 해봐요. 그 영화에서는 그 어떤 멋진 풍경이 있고 인물이 서 있고 그 뒷모습을 찍는 와중에 나레이션으로 무형의 것이 흘러간다고 스피커에 들린단 말이에요. 나 참 슬프다, 이렇게. 예를 들면 좋은 대사 아니지만 그러면은 말풍선은 어떠냐면은 이미지적으로 그 풍경의 프레이밍이 정해지고 길건 크건 정사각형이건 그 뒷모습 위로 생각하는 말풍선이 있으면서 나 참 슬프다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즉 어떤 얘기냐, 이미지로서의 말풍선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쨌건 그런 측면에서 수많은 만화 도구들이 있고 이것들이 합쳐져서 만화 미장센이 되고 말풍선, 칸, 시선 이동이 다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 만화적 도구들을 가장 균형 있게 자신의 서사와 주제와 함께 더불어 잘 쓰는 작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작가를 균형파라고 해요. 어떤 얘기냐, 독자들이 친절하고 재밌게 보되 자신의 연출과 의도들을 잘 숨겨놔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보면은 다 재밌게 보되 다시 파고들면 또 그 안에 있는 의미들이 너무 잘 숨겨져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제 양극단에 어떤 게 있냐면은, 이게 기생수 같은 만화를 가운데에 놓자면 오른쪽에, 즉 되게 느리게 읽히고 독자들의 능동성을 요구하는 작품이 뭐가 있냐, 왓츠맨이에요. 앨런 무어의. 그거는 기생수처럼 편하게 읽는 게 아니라 독자가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읽지 않으면은 만화가 재미가 없어. 그리고 반대로 왼편, 즉 빠르게 읽고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볼 수 있는 만화들이 뭐가 있냐? 원피스가. 그쵸. 나루토처럼 정도 소년 배틀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가 가장 극단적인 애인데, 나루토, 기생수, 왓츠맨이라고 해볼게요. 그런 측면에서 왓츠맨 같은 경우는 시선의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거의. 왜냐면은 기호를 가득가득 채우고 그거를 그냥 얼마나 잘 해석하냐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나루토 같은 경우는
나루토나 원피스 같은 경우는 시선의 이동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중심이에요. 일본만 하니까. 즉 그 구도나 말풍선의 배치나 인물의 동선 같은 게 오른쪽 왼쪽 중심이라는 거죠. 근데 이 이와키 도시는 어떠냐? 모든 사건과 서사와 상황에 따라 그것이 계속 유동적으로 바뀌어요. 어떤 때는 빨리 읽히게 하고 어떤 때는 느리게 읽히게 하고. 그런 면에서 개인적으로는 네. 그게 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만화 볼 때 이런 시선의 이동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은 생각하죠. 아니면은 인상 깊었던 작품이나 아니면 혹은 이 기생수 읽으면서 어떠셨는지. 그러니까 인상 먼저 말씀하십시오. 아, 네. 저희가 너무 둘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아, 네. 네. 아, 근데 저는 약간 말할 때 생각하는 저게 좀 길어가지고. 천천히 얘기하셔도 돼요. 네. 아, 근데 이제 시선의 이동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뭐지 최재현 작가님 말씀하셨긴 했지만 저도 그걸 볼 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인식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만화 같은 걸 볼 때 그거를 계속 그거를 좀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할 때 약간 그 튀는 장면이 나오지 않게 한다든지 말풍선 배치 맞아요. 같은 거를 조금 이렇게 유의하면서 보는 것 같았고. 맞아요. 네, 그리고 그다음 뭐였죠? 뭐, 칸이나 이런 아, 네. 뭐 이런 다른 도구들 있죠. 만화 네, 미장센. 그렇죠. 근데 되게 얘기 잘하신 게 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게 사실 너무 당연한 건데도 예를 들면 웹툰 작가들이 특히 더 그런데 말풍선이 순서대로 안 읽히는 경우. 그러니까 뭐 밥 뭐 먹으러 갈래 이렇게 했는데 된장찌개 이게 아니라 된장찌개 밥 뭐 먹으러 갈래. 위치가 잘못된 거. 네. 네. 근데 순서가. 이게 사실 시선 이동에 되게 연관돼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회의 중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하나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말풍선에는 세 가지의 기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정보를 당에 담고 이미지로서의 말풍선, 그리고 그 두 개가 합쳐짐으로써 만화 도구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시선 이동의 가장 강력한 위치에 놓여요. 그래서 이 말풍선을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 빨리 읽히냐 느리게 읽히냐도 있지만 이미지로서 인물과 함께 연기를 시키거든요. 좋은 작가들은 그거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이 만화의 어떤 그 읽히는 속도 그리고 이입이 달라지는 거죠. 네. 인수 작가님 어떠셨어요? 저는 아까 쭉 얘기 들으면서 이제 만화 미장센이라는 말씀 쓰신다는데 저는 원래 애니메이션 전공하고 영화 전공하던 사람이라 영화 연출에서 기본을 골자를 하고 만화로 넘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서사 이미지 연출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근데 질문이 뭐였죠, 근데? 시선 이동. 기생수에서는 어땠었나요? 시선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아니면 뭐 다른 작품 중에서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작품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된장찌개 뭐 먹었어 이렇게 읽히는 게 말풍선 위치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만화인데 한국에서 나오다 보니까 읽히는 일본 만화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어서 가져야 되잖아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근데 페이지를 넘기고 읽을 때 그 애들이 된장찌개를 먹지는 않겠지만 뭐 먹었어 된장찌개 되는데 이거를 우리는 습관적으로 오른쪽 먼저 읽는 거지. 그 맞아요. 페이지인데도 그러다 네. 보니까 된장찌개 뭐 먹었어 이렇게 읽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본에서 읽었으면 옆 페이지를 넘겼을 때 당연히 그 말풍선이 밑에 있다 하더라도 그거부터 읽고 옆으로 넘어가겠죠. 근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아까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 작가가 연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거에서 막힌다는 느낌은 받은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 말풍선과 그러니까 원래 대부분 좋은 연출을 얘기할 때 말풍선 읽고 그림 보고 말풍선 보고 그림 읽고 그림 보고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시선 이동을 아무래도 책이라는 거는 평면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까 얘기했듯이 중력과 숨쉬는 게 캐릭터한테 중요하다면 연출에서도 저도 중요한 게 이게 중력이 느껴지는 것과 그리고 깊이감이에요. 레이어를 어떻게 층층이 깔아주느냐. 이거는 영화 얘기할 때도 영화 미장센 할 때도 전부 다 레이어 감이 얼마나 되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냥 미장센으로만 봤을 때. 근데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잘 돼 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시각 정보가 너무 많으면 읽기 싫어지거든요. 그리고 우라사와 나오키를 깔 생각은 없지만 우라사와 나오키는 대사량 정보 전달에 있어서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왓츠맨 같은 그 앨런 무어 같은 경우에 앨런 무어의 프로멜이라고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그럼 사람 미치거든요, 진짜. 그거는 보지 마세요. 그냥 까득까득 차 있죠. 네, 그래서 와 이거 까득까득 하는 게 400페이지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하면 잘 돼 있다. 배려가 아까 얘기했듯이 독자와 교감하는 데 있어서 배려가 저기 굉장히 잘 돼 있다라는 생각. 네. 근데 표피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우리한테 익숙했던 요새 힙한 그런 그림체가 아니라서 조금 그런 생각이 든다 이런 거지. 네. 그러-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거 읽으면서 저는 이제 그 시선 이동도 그렇고 아까 뭐 흐름이나 이제 강한 부분 뭐 이런 강조되는 부분 같은 거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작가님 거 이 기생수도 그렇고 일단 뭐 히스토리에서도 그렇지만 그 호흡에 따라서 그 연출하는 시는 게 그 특히 이제 강조하시는 부분 이제 길게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되게 그 그러니까 진짜 멈추는 듯한 느낌 같은 컷을 되게 좀 선호하시는 것 같다. 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조금 네. 더 같이 거기서 약간 숨을 멈추게 된다든지. 맞아요. 그런 그런 식으로 거 잘 근데 그게 쓰는 것 같아요. 숨을 멈춘다는 게 네. 좀 바꿔서 얘기하면은 좋은 작품에선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네. 슬램덩크도 그렇죠. 왼손을 거듭할 때 숨이 멈춘다고 대사 없이 쭉 달려가다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완급 조절을 만들어요. 어떤 때 정신없게 보고 어떤 때 멈추고. 근데 그게 왜 벌어지는지 지금 이 얘기는 좀 약간 딴 얘기인데 이것이 벌어지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 어떤 거냐면은 페이지 단위의 문단 단위의 어떤 편집점이에요. 만화에서는 기본적으로 넘김 효과가 제일 중요한 편집점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좋은 작가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펼친 페이지라고 했을 때 이것이 하나의 문단이에요. 일종의 여기에 기승전결이 있고 넘겼을 때 내가 어떤 걸 보여줄지를 처음부터 한 화 단위로 세팅을 하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이따가 히스토리에 얘기를 할 때 가장 이상적인 지금 예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이제 파르메니온이랑 그 필리포스 왕이 등장하는 장면에 대한 그 시퀀스인데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좋은 작가들은 이제 전체 세팅을 항상 다 한다는 거죠. 아까 이제 시선 이동으로 다시 얘기 돌아와서 그 이거 들으시는 분도 이거를 같이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유튜브가 아니니까 네. 시청자가 있는데 2권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220페이지에서 그 어디 한 230페이지 정도까지 이제 있는데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약간 설명을 하자면 네. 네, 고맙습니다. 시니치가 이제 기생생물에게 몸을 빼앗긴 엄마를 이제 구하러 한마디로 몸은 엄마인데 머리통은 기생생물인 거죠. 구하러 이제 쫓아가서 그 기생생물과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에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게 스포일러 많습니다. 이 팟캐스트는. 근데 잘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만화에서의 시선 이동은 너무 중요한데 그 아까 프로맨이나 왓츠맨처럼 시선 이동이 벌어지지 않고 수많은 정보가 나열돼 있어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능동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만화가 있는가 하면 나루토처럼 슬램덩크나 나루토처럼 속도감이 좋아가지고 쭉 정신없이 봐야 되는 만화들이 있어요. 근데 기생수 같은 만화들은 이런 작가들은 어떠냐면은 그 문법 영화에서도 잘하는 작가들인데 홍상수나 박찬욱 감독이나 봉준호 감독 등은 다 신경을 써요. 인물이 화면 안으로 들어가느냐 화면 밖으로 들어가느냐 왼쪽에서 오른쪽 이동하냐 오른쪽에서 왼쪽 이동하냐 이것이 서사적으로 다 이동이 돼요. 즉 예를 들면은 이 친구가 예를 들면은 좀 쉽게 표면 얘기하자면 떠나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 이동한다는 거죠. 한국은 왜냐면 기본적으로 왼쪽이 안쪽이 개념이 있으니까. 일본 만화는 이제 반대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시퀀스 2권이 220페이지부터 벌어지는 이 시퀀스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힘의 이동이에요. 즉 오른쪽에는 기생생물이 엄마의 몸을 뺏은 기생생물이 있고 그리고 그 기생물과 싸우고 있는 시니치 주인공 시니치가 왼쪽에 존재해요. 이들의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기생생물이 더 힘이 세니까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배치돼 있다는 거죠. 근데 왠지 모르게 이 작가는 시니치를 어느 순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요. 왜냐면은 이제부터는 시니치가 얘를 괴롭힐 거거든. 즉 오른쪽에서 왼쪽, 즉 시선이 따라가는 동선, 힘의 방향에 시니치를 놓음으로써 이 기생생물을 압도하는 일이 더 몰입이 되는 거죠. 독자가. 이게 만약에 역방향이다? 그러면은
시선의 역방향이기 때문에 동성과 동세감이 덜해요. 그러니까 괴물이 튀어나갈 공간이 뒤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뭐 그렇죠. 역방향이었어. 계속 몰아붙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쪽에 가둬놓고 때리는 것처럼 돼야 되니까. 아니 그 얘기 아니라 계속 뭐냐면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면은 동선과 시선 이동이 같잖아요. 네. 어떤 인지 알죠? 네. 그럼으로써 더 강하게 때리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압도하고 있다. 제 말은 그러니까 아하. 그렇게 되면 구석에 몰린 느낌이 들지 않냐는 거. 아 그렇죠. 프레이밍이 있으니까 구석에 네. 몰리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근데 반대로 이럴 수 있어요. 도망갈 곳이 있긴 한 거죠. 하지만 하지만 근데 인수 작가님 말처럼 벽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더 갖춰지고 더 몰아붙여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신이치는 어떠냐 오른쪽에 중심이 있게 돼요. 그러다가 왠지 모르게 절벽 끝에 몰리게 되잖아요. 근데 왠지 모르게 바보처럼 신이치가 갑자기 왼쪽으로 뛰어넘어서 왼쪽에 존재해 이제 어느 순간 그쵸?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또 페이지를 넘기면 어떠냐면 약간 뒤섞여 어느 순간 혼란이 빠져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애가 뭐라 엄마 지금 당장 떼어내 드릴게요 라는 대사를 해요. 무슨 말이냐 엄마 몸에서 기생생물이 머리를 잘라내겠다 이 얘기죠. 근데 떼어내 드릴게요 하는 순간 가장 중요한 이미지가 펼쳐지는데 갑자기 오른쪽 화면으로 이동하고 기생생물이 왼쪽 화면에 신이치가 존재해요. 근데 이 장면이 뭐냐면은 기생생물이 신이치를 막는 오른팔이 있는데 그 오른팔이 뭐냐? 어렸을 때 유년기 때 신이치를 구했던 엄마 팔의 화상 자국이에요. 이거는 어떤 얘기냐? 이 친구는 기생생물이지만 엄마의 기호를 등장시킴으로써 전세를 역전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어느 순간 이 둘의 결정난 끝에 가서는 신이치는 화면상에서 왼쪽에 존재하고 기생생물 오른쪽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즉 뭐냐 힘의 방향이 또 바뀐 거야. 어떤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이냐 액션의 방향성과 둘의 관계를 오른쪽과 왼쪽 즉 안쪽과 바깥쪽의 시선 이동과 함께 더불어 서사랑 구동시키면서 인물들을 배치시켰다는 거죠. 이거를 이 작가는 모든 작품에 신경 쓰고 있어요. 그거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시퀀스가 이 시퀀스죠. 그런 면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거를 매 순간 매 상황에 따라 신경 쓰고 있다는 자체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렇죠. 예, 이거를 보통의 어떤 정도 소년 배틀물에서는 오른쪽 왼쪽이라는 기본 문법에 의해서 거기에 약간 세팅된 그 문법을 계속 넣거든요. 그러면 사실 한편은 좀 쉬운 게 있어요. 그것도 물론 어렵지만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 이 작가는 매 상황에 따라 어떤 때는 역방향, 어떤 때는 반대 방향 이런 것들을 계속 맞춰가면서 세팅을 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대단한 작가죠.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 장면 보면서 그 생각 못했거든요. 네. 솔직히. 네. 그러니까 화상 기호는 알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작품 이전부터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어렸을 때 화상이 있었다는 그 과거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 화상을 나중에 써먹겠구나 이런 생각은 들긴 드는데 그래서 저 장면에서 제가 읽은 거는 그냥 화상 장면에서 그냥 멈칫한다 요 정도 깊이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네. 듣고 보니까 이게 페이지만 하고 그리고 일본이니까 좌에서 우로 이동하게 돼 있고 그렇게 된 힘이 저런 식으로 이동해서 연출된다는 거를 처음 느껴봤네 진짜로. 이거는 너무 중요한데도 이거를 인지하거나 이거를 언급하는 사람들은 되게 적어요. 근데 이게 우리 세 명 다 작가잖아요. 작가 입장에서도 어려워요. 저렇게 연출하기. 엄청나게 어렵죠. 그리고 사실 알기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화가 갖고 있는 미학에 대해서 사람들이 터부시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 멋없다고 생각해요. 만화 이렇지 않아? 이래서 좋은 연출이지 않아? 라고 했을 때 만화 얘기를 왜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어떤 모임이나 어떤 자리에서 내가 미술관이나 전시장 하고 영화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때 멋있어 보이지 웹툰이나 만화에 대해서 얼마나 뛰어난지 얘기하는 게 멋있진 않거든. 근데 그런 면에서도 사실은 이런 얘기들은 필요하죠. 또 하나는 얘기하고 싶은 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만화는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즉 무슨 말이냐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예술은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은 공각기동대나 인셉션처럼 걸작들 있잖아요. 즉 마지막 장면에 팽이가 도는 장면 그리고 구사나기가 공각기동대에서 마지막에 네트워크의 바닥 강대하면서 네트워크를 받아보는 장면 그리고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어떤 게 있냐면 구사나기가 인형의 그 모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형의 왜냐면 바디가 없으니까 어떤 얘기냐 이런 거죠. 꿈인지 인셉션 얘기 이왕 나왔으니까
꿈인지 생신지 알 수 없는 장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인물이 나와가지고 이러는 거죠. 디카프리오가 이게 내가 지금 딸을 만났지만 꿈인가 생신가 하면서 끝나 영화가 대사를 직접 하면서 이렇게 그러면은 당연히 그 별로잖아요. 설명적이란 말이에요. 이미지가 포함된 소설이 아니라 이미지가 포함된 예술이 뛰어나려면 그 인물이 체험하고 있는 거를 동시적으로 체험시켜야 돼요. 그것을 뭘로 하냐? 이미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즉 그래서 기호가 뛰어나야 되는데 그거 선택한 게 뭐냐? 팽이인 거예요. 인셉션에서는 팽이가 도는 거를 보여줌으로써 이게 멈추냐 안 멈추냐 보여주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끝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만화도 뛰어난 작가는 매 시퀀스, 매 사건, 매화 그리고 전체 권에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지 그 주제가 담긴 이미지를 결국 향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이미지가 향할 때 특히 중요한 이미지가 보여져야 될 때 아까 두 분이 얘기했던 멈춤 현상 같은 거를 시켜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중에 하나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칸에 대한 태도예요. 그리고 문법에 대한 그러니까 문법 즉 문단 펼친 페이지의 태도예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서 쭉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다가 싸우는 와중에 지금 당장 그 괴물 떼어내야 될 게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은 유일하게 이 시퀀스에서 양면 페이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지 알죠? 즉 이 에피소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이미지는 바로 이 장면인 거예요. 즉 뭐냐? 이 작가는 처음부터 이 장면을 상정하고 콘티를 짰다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뛰어난 거예요. 또 하나는 잘 보세요. 이 칸을 봐도 엄청나게 잘할 수 있는데 이 둘이 이제 긴장된 상황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려고 해요. 217페이지 즉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게 뭐냐 전투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칸이 어떠냐 닫혀 있고 열려 있고가 섞여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어떠냐면 점점 열려 전체적으로 모든 컷들이 그렇죠? 여기선 열리죠 또. 그리고 왼쪽은 또 닫혀 있어요. 즉 뭐냐 액션과 액션이 아닐 때 그리고 닫힐 때와 열릴 때가 선별적으로 계속 선택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떤 순간 닫혀 있고 열려 있고 있는 그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만약에 여기서 열려 있다, 그렇죠? 이런 경우 예를 들면 저는 이거를 방아쇠 효과라고 하는데 어떤 얘기냐면은 다음 장면에서 내가 극단적인 클로즈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전 장면에서는 중경이나 원경을 배치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 굉장히 트여 있거나 열려 있는 칸을 쓰고 싶다. 그러면 일부러 닫는 거죠. 앵글 하나 띄워놓고 쓰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야 완급 효과가 벌어지고 맞아요. 더 극단적으로 멈추게 돼요. 그 이미지에 정보량을 올리는 거죠. 즉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이 사람은 묘사를 하지 않는 사람인데 묘사를 해요. 이 사람은 빛도 쓰지 않고 묘사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이 주제를 담은 이미지를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정보량이 올라가. 그러니까는 더 멈추게 되는 거예요. 어떤 애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작가는 기본적으로 만화적 도구, 말풍선, 칸, 그리고 페이지의 문법, 의성어, 그리고 이 태도, 즉 그러니까 이미지, 즉 그 기호, 이 엄마가 화상을 입은 이 손, 이것들이 하나의 어떤 총체적 그 만화적 기호로서 세팅을 다 했다는 거죠. 처음부터 콘티상으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균형 잡힌 만화라는 거죠. 이거를 다 생각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부적으로 홈통 얘기도 있지만 어떤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 홈통은 히스토리에 할 때 좀 더 깊이 있게. 예,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 작가는 너무 대단한 작가예요. 이건 너무 제가 미시적 세계를 얘기한 건데 더 크게 봤을 때는 사실은 여러분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생생물 그 자체죠. 예. 이 기생생물 자체가 사실은 일종의 자연에 대한 메타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엔딩에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 시니치 같은 경우는 그 중간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일종의 중립적 태도를 가지는 친구예요. 오른파리와 나라는 인간 그렇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그 기생생물 자연의 매체, 자연의 기호 그리고 메타포라고 할 수 있는 기생생물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중간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시니치 그 둘의 대립 관계를 계속 전달하면서 그 자연과 인간의 대립 관계 그걸 계속 대변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것들이 하나의 서사 안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세계 그 작가가 보여줘가지고 그 세계를 정확하게 담아냄으로써 그리고 독자에 대한 강력한 배려로 인해
이거를 보는 독자들은 정신없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화에서 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를 잘 이용해서 만화를 입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게 만든다.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작가는 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뭐냐 이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아요. 제가 얘기했던 이런 지점들을. 그러니까 가끔 어떤 작가들은 굉장히 이걸 드러내요. 내가 얼마나 뛰어난 연출을 하는지. 근데 이 작가는 그러지 않아요. 이 작가는 굉장히 모든 것을 절제했어요. 그러니까 티를 안 내요. 우선 아 예 말씀하세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이것도 지금 제가 방금 펼친 장면인데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세요. 네. 270페이지네. 예. 2권에 예. 보세요. 269페이지에서 보면은 칸이 이렇게 다 여러 개로 쪼개져 있잖아요. 네. 이 왼쪽 페이지를 보면은 그림 자체는 이것도 참 대단한 건데 지금 이 펼친 페이지에서 모든 칸은 닫혀 있어요. 유일하게 펼쳐져 있고 열린 칸이 마지막 칸이죠. 액션을 하려는 컷. 여기 그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거죠.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되니까 우선 시선이 열려 있고 동선이 포함돼 있고 액션이 하려는 컷이니까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오른쪽 왼쪽 시선 이동이라는 거 오른쪽 왼쪽인데 이 주인공을 때리려고 하는 발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되고 있어요. 그쵸? 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 친구가 얼마나 시니치를 세게 때릴지 느끼게 해주려면 그렇죠. 발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시선 이동과 똑같이 해줘야 얘를 빨리 세게 때리려고 하네라는 기분이 들 것 같은데 여기선 반대를 하고 있단 말이야. 역방향. 맞아. 왜냐면은 이 다음 페이지 때문이에요. 방아쇠 효과죠. 어떤 행인지 이해하시겠죠? 여기서 시선의 역방향으로 당겨줌으로써 다음 장면에서 오른쪽 왼쪽이 이것이 더 강력하게 세게 들어오는 거예요. 화면상으로. 그리고 나서 이번에도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지만 똑같이 시선이 따라가지만 마지막 왼쪽 페이지는 붕 떠 있는 장면에서는 시선의 역방향이죠. 붕 떠 있기도 하지만은 시선의 역방향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전 장면에서 시선을 따라가기 때문에 어떤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잘하는 작가들은 이렇게 최소한 4-5페이지를 구성을 처음부터 컨디상에서 세팅을 한 다음에 따라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이입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인지 아시겠죠? 아 이건 하나만 놓고 얘기했는데도 벌써 그러게요. 이거를 재밌다.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3부로 갑시다. 네? 세 편으로 나눠서 아닌데 이거 스위스가 한 빨리 끝내야 되는데. 아니요 잠시만요. 그렇게 하고 잠시 잠깐 쉬고 와서 이제 기생수 8권 가지고 오셨으니까 네네. 이 얘기 조금 해보고 그 다음 편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죠. 잠깐 한 2-3분만 쉬었다가 올게요. 네네. 네. 자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임나훈 작가님, 최재훈 작가님 모시고 오늘 최재훈 작가님이 골라오신 기생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2편짜리였어요 방송이.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3편으로 끊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녹음 시간이 길게 길어지진 않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3시간 이상 얘기하면 저희도 당 딸려서 큰일 나요. 그래서 앞에 이제 와서 이제 갑자기 이제 편집점을 바꾼 건데 앞에 만화의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을 잘라서 일부러 나가고 그리고 2부는 기생수 얘기하고 3부는 히스테리의 얘기를 하죠. 다음부터는 또 2편만 나갈 겁니다. 네네. 이번엔 좋네 이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임나훈 작가님 이런 얘기 평소에 하실 시간이 있나요? 장소나? 저는 시간도 없고 주변에 만화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 이런 얘기는 좀 처음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요새 많이 바쁘시잖아요. 일 많으신 걸로 아까 자세히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아까 보니까 바쁘시더라고요. 이미 네, 너무 아니던데. 졸려요. 내년까지 네. 근데 행복한 걸 수도 있어요. 그림으로서 바쁠 수 있다는 거는 바쁜 건 좋은 거죠. 기본적으로. 만화로서 네. 바쁠 수 있다는 거. 근데 뭔가 바쁜데 네. 이렇게까지 내가 체력이 힘든 게 좋은 걸까? 돈을 많이 벌어도 약간 너무 우울해지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힘들어지니까 그 조절하는 거 되게 분노 중요한 조절이 것 될 같아요. 것 근데 네. 저도 운동은
필수인 것 같아요. 진짜요? 밸런스가 안 무너지기 위한 맞아요. 단 거 네. 많이 먹고 그리고 운동하고 그쵸, 이거는 운동해야죠. 중요한 거.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작가들끼리 모이면은 음. 제일 자주 하는 얘기 중 하나가 어떻게 쉬냐. 음. 그 얘기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개인 작업에 대한 욕구는 커지는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일은 더 늘어나고 이러니까 그 균형을 잡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거 최준 작가님이 이제 왜 선정해야 하는지를 지금 하나하나 듣고 있잖아요. 이걸 들으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아까도 좀 말했지만 저는 애니메이션 학과를 나오고 영화 관련 CF 이런 거 공부했던 사람이다 보니까는 기본 베이스가 영화 연출이 베이스였어요. 그 베이스로 이제 내가 원래 만화를 좋아했으니까 만화를 하자 하고 들어온 거라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연출이 틀리지 않게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카메라 앵글에서 틀리지는 않을 수 있는데 잘하는 법은 모르겠다가 제 평소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부를 해본 적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스터디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는 만화 연출을 잘하는 법을 모르겠는데가 굉장히 컴플렉스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항상 이제 주워 들으면서 이거를 해볼까 이렇게 공부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들으면서 와 요거 이용하면 잘할 수 있겠는데? 네, 저도 메모해놨어요. 아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죠. 오늘 이제 마침 그냥 이와키 토시 작품에 관한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슬램덩크 작가나 뭐 유명한 나루토 작가던 그런 다른 상업 만화도 그 작가만의 문법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 응용하냐가 핵심이고 또 하나는 이제 결국에는 이 문법들 자기만의 미학과 문법이 내 서사랑 어떻게 구동되는지가 항상 맞아. 핵심이니까 어울리지 않는데 굳이 쓸 그렇죠. 필요는 없는 그렇죠. 거니까. 항상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건 사실 정답이 없는 거니까 자기만 자기의 경험으로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잠깐 여담으로 하자면 저는 바로크 작업할 때 두 분한테 제가 책을 다 드린 것 같은데 네네네. 보시면 봤어요. 말풍선이나 이런 게 일정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나는 모르겠거든. 그러니까는 거짓말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이거를 모르는데 뭐 아는 척하면서 이렇게 내가 네. 실력 있는 척하기 싫어서 맞아요. 난 이거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만화를 그리긴 그려야 되겠어. 그래서 내 실력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칸을 정갈하게 나누고 그걸 말풍선도 정갈하게 똑같이 쓰고 맞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 안에서 거짓말 안 하고 작품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런 태도도 중요하죠.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이제 이런 작품 얘기를 할 때 내 작품만 비교했을 때 아 그러면 말풍선 배치를 이렇게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캐릭터 뒤로 숨긴다든지 이런 네. 식으로 했으면 더 깊이감이 있었겠구나를 이제 느끼는 거지. 맞아요. 그때 거짓말을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보면 알잖아. 얘는 말풍선을 왜 이렇게 똑같이 쓰지? 이런 걸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맞아요.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아 그럼 나는 이거를 이렇게 써야겠구나. 맞아요. 뭐 말풍선을 직각으로 그러니까 사각형으로 써야겠다. 네. 뭐 캐릭터를 어떻게 배치해야겠구나 이런 게 느껴지니까.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아쉬운 게 음. 그 뭐 윤태호 작가님이나 양현수 작가님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베이스가 이제 뭐 어쨌건 그 뭐지 출판 베이스로 오셔서 웹툰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그 이해도가 뛰어나세요. 음. 그 웹툰을 하더라도.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젊은 신인 웹툰 작가분들 보면은 말풍선 칸, 말풍선 칸, 말풍선 칸. 그 홈통의 개념도 굉장히 희석되고, 그러니까 그냥 정보가 나열되는 기분인 거죠. 대사와 그림, 대사와 그림. 근데 그러면은 당연히 읽히죠. 읽히는데 그거는 정보로서 읽히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그냥 단순 정보의 나열이라면 이거는 만화의 물론 그것도 만화지만 만화의 미학으로서는 그것이 최대한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가끔 이런 저도 그걸 많이 느끼는데 어떤 얘기냐면 만화는 칸과 칸이라는 강력한 하드웨어 때문에 누구나 쉽게 할 수는 있지만 그냥 두 컷 그냥 그리면 그 만화 진짜 되거든요. 맞아.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말풍선, 도구, 미장센, 시선 이동, 복식, 건축 뭐 어쨌건 뭐가 됐건 그 전부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더 잘 할 수 있는 게 만화라서 개인적으로는 출발은 가장 쉬운 예술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장 어려운 예술인 것 같아요. 그거를 심지어 개인이 하니까. 근데 재밌어. 네. 내가 점점 그렇게 배우면서 해갈 수 있다는 게 맞아요. 무한한 공간이 있다는 게 그런 면에서 참고로 이와키 토시는 평생 동안 어시스턴트를 안 썼어요. 혼자요? 혼자 다 하죠. 맞아 네. 들어봤어요. 그래서 딱
한 며칠 정도 다 합쳐도 어시를 썼던 게 그 정도로 엄청 꼼꼼하고 섬세하게 마치 그 장인이 뭐 엄청 그 뛰어난 그 이렇게 뭔가를 직조를 만들 때. 짜듯이 이렇게 만화를 세공하는 작가라는 걸 사실 알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골라오셨어요. 기생수 8권에 나오는 네. 장면들 한번 그 얘기를 좀 해보죠. 기생수 8권은 애장판입니다, 여러분. 네. 요새 나오는 건 다 애장판이에요. 기생수 8권은 이제 그 마지막 권이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네. 이게 결과적으로 결국에는 아까도 사실 했던 얘기인데 네. 우선 뭐 결과를 먼저 얘기하기 전에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어서 좀 이게 쉬운 애라서 이제 애를 든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어디냐 28페이지. 그쵸 29페이지부터 28페이지부터 네. 이제 고로랑 오른팔이 그쵸 이거는 안다고 가정하에 이제 설명드릴게요. 네, 예. 이게 듣는 분들도 시니치랑 오른팔이가 이제 한 몸으로서 일종의 한마디로 최종 보스 최종 결전은 이제 기생생물 5마리가 합쳐진 고로랑 전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고로는 너무 강력한 생명체란 말이야. 그래서 수세에 몰려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이 오른쪽이가 희생을 하게 되죠. 대충 얘기하자면. 그리고 시니치는 뭔가 오른팔이 떨어진 채 막 쩔쩔매고 있고 그래서 오른팔이가 어떻게 하냐면은 야 빨리 도망가. 우리가 지금 완벽하게 얘를 죽이지 못했어. 너라도 도망가야 돼. 그래야 내가 막고 있을 테니까. 약간 이런 긴박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오른팔이가 막고 있고 고로를 쓰러뜨리고 그리고 와서 저기 누구냐 오른팔이가 얘기하죠. 뭐라고 있어? 이 멍청아 빨리 가. 했더니 주저하던 시니치가 주저하다가 타닥하면서 뛰어들어가. 그럼 잘 가라 시니치 어쩌고 하면서 독백을 하죠. 그 오른팔이가. 그러다가 이렇게 넘겼더니 오른팔이가 이러죠. 이것이 죽음인가. 하고 나서 펼친 페이지가 나온 다음에 시니치가 숲속을 막 뛰어들어가다가 우주지식하면 넘어져 엎어져. 그러면서 물에 빠지고 막 겨우겨우 거기 나와가지고 막 으어 하면서 잃어버린 오른팔을 부여잡으면서 울면서 끝나요. 이 에피소드가. 그렇죠? 이 시퀀스예요. 자, 이 장면이 그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슬픈 장면이긴 하죠. 김다운 작가님 아, 우셨다고. 네, 아니, 네. 오열했어요. 우선은 맞아. 이거 어때요? 우선은 어떠셨어요 이 장면이, 여러분? 이거 너무 절박하고 뭔가 내가 어떻게 힘을 써도 안 된다는 게 느껴지니까 있는 저도 뭔가 무력함을 느끼면서 시니치한테 네, 그리고 이입해서 네, 그 도망칠 수밖에 없는 나한테 그리고 오른쪽에 두고 가야 된다는 거 어떤 죄책감 그런 게 이렇게 너무 고스란히 느껴져서 그랬고 일단 뭔가 이제 오른쪽이가 죽는다는 거가 암시가 되잖아요. 맞아요. 이게 뭐 직접적으로 대사도 있지만 네. 거기서 되게 많이 눈물이 맞아요. 명장면이 네. 많이 그리고 우셨죠? 되게 상징적인 게 오른팔이라는 애는 어쨌건 결국에는 어떤 자연체, 생명체고 어떤 동물에 가까운 존재인데 우정이 생긴 거잖아요, 시니치랑. 네, 그것 자체가 주는 일종의 아이러니가 있죠. 네, 그것이 주는 뭔가- 슬픔이 있죠. 뭔가 그쵸 감정 같은 게 느껴진다는 거. 네. 작가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뭔가를 찾아야 될 것 같아. 아, 뭔가 뭐 없나 이러면서 막 찾아야 될 것 같고 네. 뭔가 발견해내겠어 막 이러는 게. 아 근데 이거 보면서 네. 좀 딴 말인데 그 옛날에 드라마에서 그 암세포도 생명이 있잖아요.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 대사가 나중에 이제 그 고도가 죽으면서 이제 막 살려고 할 때 시니치가 약간 맞아요. 연민을 느끼면서 이 이후 장면에서 쟤도 살려고 하던데 근데 거기서 딱 그러니까 슬픈데 갑자기 암세포도 생명이 있잖아요.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뭔가 마음 복잡해지죠. 네, 좀 이상했어요. 네, 맞아요. 저는 네. 이렇게 볼 때는 이제 빨리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네네.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감동은 없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얘가 인간은 생명체가 할 수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가 이제 사회성을 가지는데 그 생명체가 할 수 있는 거가 여기 다 들어있네요. 같이 협업했다가 잘 안 됐을 때 자기가 그렇네요. 세크리스파이라고 그래서 희생하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이 얘가 마지막으로 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인간적이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일 때 죽음을 대할 때 순간 내가 지금 죽는군 이런다고 얘처럼 이것이 죽음인가 네, 그쵸. 이러지는 음. 않잖아요. 이게 그냥 맞아요. 그쵸. 큰일 났다 뭐 네. 이런 식인 건데 맞아요. 죽기 싫어라던가. 그쵸. 그냥.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앞에 정보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섭취한 상태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 만화 보면서 평소에 제가 많이 쓰는 단어라서 굉장히 좀 특이했던 건데, 그러니까 감정이 동화한다는 말이 있어요. 얘 이 만화 보면은 그 앞에 그 임신했던 여자 있잖아요. 네. 그 캐릭터도 그렇고 타무라 뭐, 레이코. 네, 타무라 뭐 레이코. 기쁨이 동화였군, 뭐가 동화였군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게 원래 감동이란 표현이 감정이 동한다는 게 이동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이동한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앞에 이 기생수도 걔들은 똑같은 기생체잖아요. 걔들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보면은 항상 그런 관찰자 시점이에요. 맞아요. 내가 쟤들 보니까 쟤가 저렇네 이런 그런 관찰자 시점인데, 여기서는 그 많은 공부를 하고 신이치랑 같이 다니면서 얘가 거의 인간적인 사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열반의 위치에 올라 있는, 그러니까 네. 자기를 희생시키면서 그렇게 그쵸. 하는 그런 부분. 똑똑한 생명체죠. 네, 그렇게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최재원 작가님은 연출적으로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도 지금 같이 하고 싶었어요. 네.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마침 얘기 잘하신 게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닌데 그러니까 캐릭터 세팅도 정말 대단한 작가죠. 그러니까 서사와 캐릭터에 대해서도 보면은 정말 뛰어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게, 처음부터 예를 들면은 신이치는 그냥 그야말로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적당히 욕구도 있고 적당히 자제력도 있고 그리고 뭐 부모와의 관계도 그렇고 되게 평범하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점점 그렇게 세팅을 한 게 반대로 성장시키거나 변화하기 좋은 세팅이고, 그리고 그 동반자로서의 오른쪽의 캐릭터 설정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차가운, 근데 그 친구는 당연히 점점 인간처럼 감정이 생기는 그런 형태죠. 근데 이게 정말 어떤 면에서 정석인 게, 시나리오라는 건 기본적으로 반대적이에요. 어떤 얘기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로맨스는 처음에 주인공 남녀가 싸우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결국 근데 둘이 사귀면서 끝나잖아. 그리고 영웅물 같은 경우는 노예 주인공이 시작됐다가 영웅이 되잖아요. 밑에서부터 올라가고. 그렇죠. 네. 언제나 그렇거든요. 모든 이야기 기본이에요. 사실 그거는 수미상관이라는 거는 그런 측면에서 처음부터 세팅을 잘했던 게 무색무취의 주인공, 그리고 인간에 가깝지 않게 되게 멀고 차가운 이성을 가진 또 다른 기생생물, 그들의 동반적인 그들의 동반,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는 세계, 이것들이 참 되게 영리한 선택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성파예요. 그러니까 어떤 감각적으로 막 예를 들면 조조의 기묘한 마음 작가 있잖아요. 그 작가도 만화 미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만화를 해요. 근데 어떤 면에서 이 작품과 완전 정반대의 미학이에요. 굉장히 감각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정신이 없는 면이 있어요. 조조의 기묘한 마음 같은 건. 근데 제가 이 장면을 왜 골랐냐면 크게 이제 두 가지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은 이것이 죽음인가라는 장면인데, 이 장면이 되게 인상적인 거는 이 8권 통째를 통틀어서 이 기생수 유일하게 추상적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이 작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성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장면을 거의 쓰지 않아요. 초반 장면에서 이 친구가 이제 동물적으로 무서운 어떤 장면을 연출한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 장면에서 짐승의 눈 같은 게 뒤에 등장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 건 또 구체화돼 있고, 이렇게 사실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죽음이라는 걸 경험하기 힘들잖아요. 아마 이 작가도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에피소드는 사실 어쨌건 결국에는 이 기생생물인 오른쪽이가 죽는 장면, 그 주제를 담은 이미지, 즉 이 페이지를 향해 가는 데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유일하게 추상적인 장면을 이렇게 보여줬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고, 또 하나는 이 다음 페이지인데, 이 다음 페이지가 신이치가 이렇게 막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물에 빠진 다음에 으어하면서 실수로, 그래서 막 슬퍼하는 그 장면이잖아요. 그냥 이제 두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하나는 마지막 페이지 38페이지에서 으어하면서 이 바위 위에 앉아 누워 있잖아요. 이 장면 보면 어때요, 여러분? 슬픈데요. 그렇죠. 슬프죠. 근데 이 장면이 되게 만화적인 장면이에요. 어떤 얘기냐면, 이게 아까 저기 그 영화 얘기도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정신 없이 정말 몰입해서 재밌게 보는 영화나 만화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완벽한 세팅이 다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만화는 어떠냐면은 가장 이상적인 의도들을 할 수 있는 매체예요. 왜냐면은 작가가 다 하니까. 이 마지막 장면 어떤 거냐면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냐면 프레이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은 이분이 히스토리에 오면서 훨씬 더 세련돼졌는데 이 장면을 보면은 사실 이 바위의 배치나 이 물가나 이런 걸 보면 어떠냐면은 이 프레이밍 안에 프레이밍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물을 놓고 인물한테 시선이 잘 가기 위해서 이 미장센 바위들을 그린 거죠. 바위가 또 하나의 틀이 되는 거. 그렇죠. 프레이밍 안에 프레이밍이 있는 거예요. 눈에 띄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여기에 프레이밍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보이지 않는 프레이밍이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연스럽게 이 눈이 가는 거거든요. 사실 이 장면은 사실 거의 노골적이에요. 어떤 면에서 사실은. 근데 이거는 되게 1차원적인 거고 사실은 더 뛰어난 장면은 이 펼친 페이지인데 이 펼친 페이지에서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죠. 머리살? 그렇죠. 네, 맞아요. 아주 정확한 얘기예요. 네. 그렇게 무섭게 보세요? 깜짝 놀랐네. 아니. 그냥 저는 평범한 표정이었다 생각했는데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시니치가 그냥 넘어져도 되거든요. 맞아. 근데 네. 왜냐면은 그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장면은. 근데 이 작가는 뭐냐면은 굳이 몇 칸 더 써서 시니치를 물에 빠뜨려서 머리카락 스타일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혹은 적시게 하기 위해서 굳이 더 그렸다고. 그러면 왜 맞아. 신씨가 머리카락이 변했는지를 처음 알아야 이게 느낌이 처음부터 오는 세팅돼 그쵸.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이후에는 계속 슬픈 상황이고 다짐하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장면이거든. 그러니까는 이 작가는 굉장히 만화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나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거를 한 작가가 개인이 이 세팅을 완벽하게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만화는 그런 측면에서 너무 노련하고 너무 이해도가 뛰어나요. 만화에 대해서. 맞아. 그러니까 처음에 시니치가 그러니까 지금 이 물에 젖은 머리 스타일이 처음에 시니치 머리예요. 그런데 이 오른쪽이랑 자기가 만나게 되고 어느 정도 자신감을 얻었을 때 얘가 머리 스타일을 바꿨거든. 네. 맞아. 그런데 지금 오른쪽이가 떠났어. 그리고 나서 물에 빠지면서 그 원래 머리로 그대로